사실은 소장님 칼럼을 제가 쭉 보면서 굉장히 묻고 싶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왜 중국은 이번 이란 전쟁 관련해서 중국도 사실 물론 뭐 석유도 나는 나라긴 하지만 많은 원유를 외부에서 수입하는 나라인데 그렇게 뭐 타격이 입었다라든가 뭔가 굉장히 안 좋다라든가 우리나라 일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요. 그 근저에 깔리는 어떤 뭐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일단 들어서 이 중국의 에너지 수급 실태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세계에서 최대로 에너지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이번 샥에서 네. 뭐 별로 충격받지 않은 그러니까요. 것처럼 보이는 것, 이제 이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이란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배가 있어요. 그게 중국 그림자 배거든. 선단 뭐 이런 겁니까? 그 중국 배가 통과한 거죠. 그래서 제재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중국이 그 사이에 중남미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아프리카에 우리는 그냥 다변화한다고 말만 하지만 진짜 다변화를 했고, 세 번째로 보면은 중국이 신재생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의 한 35% 가까이 돼요. 3분의 1이 지금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 정도까지 됩니까? 그렇죠. 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대적인 충격이 조금 덜하고, 그리고 뭐 전략 비축이 마찬가지로 얘들은 뭐 90일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68일 전쟁 이 정도는 별로 충격을 사실 안 받는 거죠.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40%나 되는데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70%, 일본 90%, 뭐 대만 80% 이러니까 진짜 상당히 많이 다각화를 시켜놓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 일본보다도 훨씬 충격이 그러니까요. 적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게다가 뭐 이란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가져오는 게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식의 다원화, 다각화가 이게 1, 2년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꽤 오래전부터 중국은 뭔가 이렇게 에너지 수입원의 다변화를 추진해왔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군요. 그래서 이제 2003년에 후진타오 시대 때부터 벌써 20년 가까이 진행한 거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일본이 대동아 전쟁에서 이제 진 이유가 에너지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반면교사하면서 제조업이 세계 1등이 됐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게 반도체가 아니라 석유라고 본 겁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의 이제 뭐 자급 또는 이제 수입산 다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진행을 했고, 그래서 지금 뭐 과거 같으면 석유가 전부 바다로 왔었는데 중국은 이제 중동산의 석유를 갖고 왔을 때 첫 번째는 이제 호르무즈나 이쪽이 막혔을 때 문제, 또 말라카 해협이 사실은 더 문제가 되죠. 말레이시아 그렇죠. 그게 사실은 전생에서 제일 뭐 원유니 상품이 제일 많이 운송되는 데라면서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 해상 운송로 말고 구멍을 2개를 더 뚫은 것이, 하나가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제 신장 쪽으로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하나 만들었고. 그건 이미 좀 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파키스탄 말고도 지금 미얀마에 파이프라인을 이제 송유관을 만들어서 쿤밍으로 그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라카 해협이 막혀도 들어올 수 있는 루트를 만들었고, 이번 이제 이란 전쟁에서 뭐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지금 러시아하고 이제 가스 파이프를 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기가 지금 이미 가동이 되어 있고 2기를 이제 그보다 더 큰 규모로 가동을 시켜요. 그래서 이 해상 운송에서 막히더라도 세 군데에 이제 육상 그 운송로의 구멍을 송유관을 묻어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뭐 세계 전체가 충격받는 데에서 조금 자유로운 부분이 있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중국은 이거를 국가 전략으로 썼고 이것을 20년 이상 준비를 했다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 세상 무리한테, 그러니까 사실 그러네요. 20년 전에 이제 같은 위기를 겪었을 때 어디는 20년 동안 준비를 했고 어디는 그냥 뭐 좀 하다가 말았고 그냥 다원화한다는 얘기만 하고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뭐 늦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이제 정말 이렇게 중국처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다뤄가야 될 교훈을 어쨌든 또 하나 얻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좀 놀랍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2025년 기준으로 중국의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35%나 된다라는 거. 지금 사실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쪽에 뭐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뭐
그 기술 경쟁을 갖고 있다. 이거 뭐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닌데 이게 결국은 중국 내에서 이런 어떤 내수의 효과가 좀 크겠군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사실은 시너지 뭐 배터리 이런 것들은 대기 오염 이제 뭐 사람 살수 정도로 이제 그것들 때문에 시작을 했다가 이것이 이제 에너지 안보로 이게 바뀌게 되고 그것이 이제 첨단 산업의 심장이라고 인식을 해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서방 세계한테서 배운 것은 서방은 소위 말하는 분업의 이론. 그렇죠. 이게 서로 갈라가지고서 최적의 답을 내는 것이 최근 250년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시장 경제 원리라고 그렇죠. 하는데 네. 중국은 거기서 답을 하나 얻은 것이 생태계예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장 경제를 이거를 이제 이기거나 구축하는데 그 압박하는데 가장 큰 답이다.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 솔루션이 신에너지 분야에서 이제 배터리입니다. 전기차. 그래서 전기차는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코발트, 니켈, 뭐 광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걸 정련, 뭐 재련해서 이제 셀 만들고 모듈 만드는 거. 그래서 배터리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서 자동차까지를 만드는 완전히 원자재부터 완전히, 시작해서 세트 제품까지를 풀 라인업을 유일하게 완벽하게 갖춘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세계 시장을 제패하다 보니까 드디어 답을 얻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생산 캐파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생태계를 만들면 그러면 생산량은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캐파의 이슈가 아니라 중국은 지금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게 생태계 구축에 여기다가 지금 올인하는 것이 서방 세계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이제 첨단 산업하고는 굉장히 다른 국면이 있고 그 대표적인 산물이 바로 이게 신에너지 쪽, 특히 이제 배터리 전기차 이 라인업은 지금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그 63% 가까이가 중국인데 이것은 이제 생태계 힘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유럽의 그 유수의 뭐 럭셔리 브랜드를 비롯한 유럽과든 미국의 이런 대형 자동차 완성차 회사들이 중국 때문에 못해 먹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상황이니까. 폭스바겐이 독일에서 공장 2개 문 닫고 그러니까. 중칭에다가 3조 5천억 들여서 전기차 공장을 짓는 이제 이런 불상사를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게 비단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뭐 태양광도 그렇고 신재생 전반이 다 이런 식으로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좀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여기서 거의 그나마 아닌 게 뭐 반도체 정도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반도체하고 축구 빼놓고는 중국이 우리보다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태양광 풍력 발전 뭐 전기차 배터리 여기서는 그 전체 풀 라인업의 뭐 60에서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석유 패권이 중요한데 앞으로 한 10년에서 20년 더 지나게 되면 신에너지 패권은 이것은 이제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지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석유는 중동에서 나오고 그것을 캐거나 운송하거나 결제할 때 미국의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게 지금 페트로달러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태양광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은 이것은 각자가 자기 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달러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설비 인프라는 누구 거를 써야 되냐면 이건 중국 거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신에너지 패권에서 특히 거기에 금융 관련되는 쪽으로 연결을 짓는다고 하면 지금 굉장히 위험 수위는 전 세계의 그 신재생 에너지의 모든 인프라를 중국이 지고 있는 것. 네. 이게 지금 미국이 석유의 인프라를 지고서 이제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 위험성이 지금 있어요. 그 말씀은 이건 뭐 아직 상상의 상황일 수 있긴 합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이 원유 패권 이거는 정말 사실 산업화된 이후에 계속돼서 온 한 200년까지 오고 있는 거니까 이게 이런 원유 소위 말하는 이 패권 에너지 시장에서 원유가 신재생 에너지 쪽과 이게 서로 비트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뭐 2030년, 2050년에 충분히 그럴 수가 있고 그것이 이제 달러 패권의 그 수명하고 연관이 지어지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란의 뭐 전쟁이 트럼프가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문명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석유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적으로 낮춰야겠다는 걸 전 세계가 다 인지하게 되고 그것의 대안이 신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또 이번에 보면 이란 석유를 사는데
이게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그렇죠. 살 수도 있다는 것을 맞습니다. 이제 알게 되는 순간에 지금 달러 패권에 사실은 굉장히 큰 보이지 않는 균열이 이미 갔다.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이 달러 패권 얘기를 하자면 이건 사실 20분 가지고도 되는 얘기는 아니어서 오늘 너무 거기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설비 인프라 이 부분을 중국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비단 미국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우리는 좀 설비 인프라,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설비 인프라 쪽은 그래도 우리 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계 2등이라고 봐야죠. 2등이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국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어떤 경쟁 관계에서 그 반사이익에 대한 부분을 좀 최대한 좀 확보를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어부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후진국 시장은 중국이 다 먹을 거고 그렇겠죠. 선진국 시장, 미국하고 유럽 시장은 미국이 중국이 못 들어가게 되면은 2등하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찬스가 우리한테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되는 인프라 이것은 우리로서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미중의 지정학적 갈등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뭐 준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지금 주가도 그걸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맞는 거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그 말씀을 하셔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미국의 IRA라는 법안이 좀 이제 가동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중국산 뭐 장비나 중국산 뭐 부품이나 또는 소재나 이런 것들이 덜 쓰게 지금 구조가 좀 짜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비단 뭐 미국뿐만 아니라 좀 유럽에서도 IAA라는 그런 법안이 좀 추진이 돼서 이게 뭐 거의 비슷하더군요. 중국이 유럽 내에서의 어떤 그런 비중을 최대한 높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결국은 서방 쪽에서 중국에 대한 이런 어떤 전략 산업에 대한 인프라 산업에 대한 견제는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거로 봐야 되겠군요. 뭐 로봇이든 AI든 뭐 거기 배터리 빼면은 바로 이제 고철 덩어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인프라이면 분명한데 그래서 아마 서방 세계는 앞으로도 미국, 유럽에서는 중국산이 들어가기 어려울 거예요. 점점점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전략을 첫 번째는 이제 우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진국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제 택가리를 하는 것 이게 하나 있고 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 그러면 바로 스탠다드 표준입니다. 지금 배터리에서의 표준 이거 이제 태양광 풍력 발전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서의 스탠다드를 누구 걸로 가져가냐. 여기에 이제 중국이 아주 발군의 실력을 지금 보이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소재 광물 그 다음번에는 그거 갖고 뭘 하려고 그러면 통신 장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5G가 아니라 6G에서 예. 이거 스탠다드 뭐 이런 쪽에 이제 기술 표준에 중국이 지금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물론 중국 제재 2025가 끝났다고 하지만 중국은 그게 아니고 중국 표준 2035를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중국의 생산력 또는 시장을 이용해서 전 세계 스탠다드를 그러니까 US 스탠다드가 아니라 차이나 스탠다드로 이거 바꾸겠다는 전략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1차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사우스 그 후진 국가들한테 그렇죠. 일차적으로 가고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동남아 국가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올라오는 확장을 해나가는 그런 구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광물 이슈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스탠다드를 중국이 어떻게 가져가려 하냐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될 사안입니다. 근데 이 스탠다드라는 게 결국은 중국이 이렇게 생태계를 뭐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는 건 현실적으로 사실이지만 스탠다드는 결국은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서방 쪽에서 현재 어쨌든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나라들이 뭐 동의를 해주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의 인프라를 소재부터 제품까지를 이걸 다 중국이 만들기 때문에 이거를 쓰지 않게 안 쓸 수 없게 만드는 안 쓸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차세대에 갔을 때는 중국의 표준이 세계의 표준이 돼버리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AS가 중요하다. 애프터 서비스가 그렇죠. 아니고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지금 중요한데 앞으로는 이게 CS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이 아니고 차이나 스탠다드가 이게 중요해지는 상황이 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서방 세계는 결국은 AS하고 CS를 같이 가져갈 것 같아요. 아메리칸 스탠다드하고 차이나 스탠다드가 같이 가는. 그래서 우리 같은 나라에서는 두 개를 다 맞춰야 되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일종의 과도기적인 성격이 들고 언젠가는 또 차이나 스탠다드가 지금의 아메리칸 스탠다드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네, 그거는 뭐 이제 미국이 힘이 완전히 빠져야 되는 시간이니까 앞으로 30년, 60년 뒤 얘기고 그 시간 사이는 아마 듀얼로 스탠다드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지금 사실은 AI 때문에 좀 뭐 반도체 주들이 뭐 거의 뭐 날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는 AI의 최대 지금 병목이 결국 전력 수급 문제라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원전도 하겠다 뭐 그러는 것 같고. 근데 좀 전에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수급의 35%를 차지할 정도고 나름 또 산유국이기도 하고 이런 걸 좀 배터리도 뭐 그렇고 지금 봤을 때는 AI 산업이 정말 이렇게 더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이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아니라 생각도 좀 드네요. 지금 앞으로가 사실은 칩이 문제가 아니라 파워가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요. 시대가 이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미국이 칩에서 우위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해요. 맞아요. 그런데 네. 앞으로 5년, 10년 뒤가 지나되면 미국이 지금 전력 인프라가 안 갖춰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칩이 있어도 이제 데이터 센터를 못 돌리는 불상사가 있고 네. 중국은 지금 발전의 거의 7, 80%를 석탄으로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계 최대 석탄 생산국이자 소비국이 중국이고 CO2가 나오거나 말거나 이제 이거를 하기 때문에 이 발전소의 건설 그리고 거기 이제 원자력이라든지 신재생 쪽을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빨리 많이 하고 하기 있죠. 때문에 네, 네. 5년 이후에 만약에 전력이 AI 산업에 아킬레스건을 낸다고 하면 그때는 전력 때문에 미국은 주춤거리고 그렇죠. 중국은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죠. 있어요. 네. 그리고 중국은 뭐 중서부 지방은 사람도 별로 안 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수력이라든지 원자력 발전 이걸 이제 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칩 전쟁이지만 이게 앞으로 파워 전쟁 이거가 됐을 때는 중국을 다시 평가해야 되고 또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그 중서부 지방에 내륙에서부터 2,000km, 3,000km 떨어진 지방에서 발전소를 만들었을 때 이 연안지역으로 전력을 송배전하는 그렇죠. 이게 전력망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송배전 설비 이 시장이 이제 무지막지하게 커지는 글쎄요. 거죠. 고속 케이블, 초고속, 초고압 전송망. 케이블 같은 거 예, 이런 전송망. 것들. 예. 지금 뭐 잠깐 뭐 하나만 더 좀 초고압 케이블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 우리 뭐 유럽 이렇게들 하잖아요. 이 중국에서도 초고압 케이블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 다 세죠.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뭐 중국이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공중전화가 이제 중국을 만약 우리처럼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전 세계 구리를 다 갖다 놓기도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동통신으로 되면서 통신망을 이제 갖췄듯이 똑같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게 전력을 이제 어떻게 보면 서방 세계처럼 그렇게 깔고 그렇게 전송한다고 그러면 이건 뭐 무지막지한 게 들어가는데 네. 거기에 지금 첨단 기술, 첨단 이제 설비가 들어가면서 그걸 대폭적으로 줄이고 또 전력을 얼마나 멀리 송전할 수 있냐. 그렇죠. 이것은 뭐 남북으로 5,500, 동서로 5,200km이기 때문에 네. 그걸 보내다 보니까 그 초고속 대용량 이게 송전소, 변압기, 전송 설비 다 이거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참 알면 알수록 참 두려움이 드는 그런 말씀들이 지금 계속 듣게 됩니다.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우리한테 앞서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기회 요인도 있고 위기 요인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이 어쨌든 굉장히 전략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아주 촘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우리는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뭐 사실은 우리는 살아는 팔을 항상 지금까지 걸어왔고 네. 그래서 지금 디램 같은 데서 기회도 있고 그렇죠. 또 배터리에서도 서방 세계는 중국을 안 쓰기 때문에 기회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반도체나 배터리에서도 큰 기회는 있지만 거꾸로 이게 우리가 살아남을 걸어야 되는 것은 중국을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반도체 소재 40%, 배터리 소재 80%를 중국에서 가져와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지금 우리 주가의 상승, 무역 수지 흑자, 세수 확대 뭐 이게 이 순식간에 이게 그러네요. 절벽으로 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제 미중의 갈등이 선진국 시장을 확보해주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될 수도 있지만 공급망을 관리를 잘 못하면 그게 그림에 떡이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네. 중국은 우리가 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전범수 소장님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